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아이 용기에 들어가. 저리. 에이. 얼굴만 계속 들여다봐도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다는 두만의 말에 구반장이 웃으며 그를 자극시킵니다. 그러면은 저기 앉은 저 두 놈 보이는 게? 한 명은 강간범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친오빠인데 누가 범인인지 맞춰보라고 말이죠. 피해자 오빠가 지 여동생 이거 한 놈을 잡아가지고 왔다 그거예요. 다음날 곽서령을 찾은 박두만은 그녀와 사랑을 나눈 뒤 백신을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귀를 맡기는데 이번엔 곽서령이 그를 자극시킵니다. 이양숙이 살해되던 그날 밤 광우가 이양숙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봤대요. 죽은 이양숙? 그래. 작년 겨울 이양숙이 죽은 그날 밤 있잖아. 백강호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걸 좀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죠. 그러자 두만은 곧바로 백강호를 찾아내 취조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죽였구나. 죽여놓고 이렇게 만져보려고. 아닌데.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조용산 발길질을 해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내 눈 똑바로 봐. 협박이 먹혀들질 않자 두만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하려 하는데 그때 그의 눈에 또 다른 사건이 포착됩니다. 공밭이냐?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이거 시장님 이게. 근데 싸움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형사가. 뭐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떻게 형사가.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두만이 향한 곳은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조작해 백강호를 압박할 생각이었죠. 아 반가워. 그쪽 연락 받았어. 인화된 사진이 도착하자 서태훈은 한심한 표정으로 두만을 바라보고 두만은 조작된 사진을 들이밀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잘 봐봐. 여자들 네가 다 죽인 거지. 아무도 안 죽였어. 하지만 이번에도 협박이 통하지 않자 백강호를 산속으로 끌고 가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예상 외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양숙이 먹을 꽉 졸랐어. 넌 좋아서 그러는데 이 씨발 일이 그지? 왜 죽여버렸다 그지? 거침없이 터져나오는 백강호의 자백과 녹음기를 꺼내드는 박두만. 그 다음에 그리고 양숙이 빤스를 모자처럼 쓱 닦아씌웠다. 왜 그랬어? 왜? 나야 모르지. 새끼가 정말 잘 나가다가. 야 이 개새끼야. 밤새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서태현은 다음날 백강호의 손을 확인한 뒤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화상 입은 손으론 피해자를 결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지? 하지만 구반장은 초치지 말라며 그를 나무랬고 곧바로 기자들 앞에서 현장 검증에 들어가는데 그때 백강호의 아버지가 나타나 아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벌어진 이 총극으로 인해 영장은 결국 기각되고 구반장 또한 부러진 젓가락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죠. 젖같이. 그렇게 구반장 대신 새로 부임하게 되는 신반장. 혈흔이 그 2점, 정액이 1점. 그 이때 정액이 나왔었나? 그는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두만을 아주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이내 자리를 옮겨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두 여자 말이야. 뭐 공통점 같은 거 없나? 그러자 두만은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며 답을 얼버무리는데 그때 서태훈이 대신 입을 열죠.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그리고 빨간 옷.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말까지 꺼내듭니다. 살해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시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 실종 당시에 독거연순이 입은 옷이 붉은색 남방입니다. 얘기를 듣던 두만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핀잔을 주려 했지만 신반장의 마음은 이미 서태훈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태훈은 정말 3번째 피해자를 찾아내며 그에 대한 보답을 하죠. 범인은 이번에도 피해자의 물건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두 손을 뒤로 묶고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 씌운 뒤 스타킹으로 목을 조르며 겁탈을 한 상태였는데 이건 지난해 두 건의 살인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은 미안함의 표시로 백강호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서태훈은 그런 그를 보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번엔 술에 취한 두만이 시비를 걸죠. 너처럼 잔대가리 굴리는 새끼는 저 미국 가 이 새끼야. 미국 가서 에이 씨발 저까지 말단 말이야 씨발놈아.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싸우고 지랄병 하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이 새끼들. 얼마 후 다시 비가 내리자 신반장은 미끼를 던지려 합니다. 준비됐나? 피해자들의 공통점이었던 비 오는 날의 빨간 옷을 역으로 이용하려 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각 범인은 다른 사냥감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현재 위치 정지. 범인은 이번에도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간밤의 비로 인해 판별이 불가능한 발자국 외엔 말이죠. 그러자 두만은 단서가 없는 게 오히려 힌트가 될 수 있다며 입을 여는데 강간 사건 때는 말입니다. 범인 새끼 털이 반드시 몇 개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이 털이 하나도 없는 놈이다. 이겁니다.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신반장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발견한 게 있다며 권순경이 라디오를 꺼내들죠. 이 노래 방송된 날이 전부 여기서 사건 터진 날이랑 일치해요. 어젯밤 박명자 죽을 때도 이 노래가 나왔단 말이야? 자신을 대할 때와는 달리 신반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자 두만은 오기가 생겼는지 곧바로 목욕탕으로 향합니다. 물론 거기서 범인을 찾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그는 곽세롱의 말대로 정 답답하면 무당집 같은 데라도 가봐. 결국 무당을 찾아가 거기서 부적을 삽니다. 얼굴 하나가 싹 스쳐갔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이런 방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믿기지 않게도 정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서태훈 경장. 숨어서 그를 바라보던 두만은 조금 전 자신이 한 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비아냥거리게 바쁩니다. 씨발 꽉 수사를 해야지 꽉.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랜턴을 들고 사건 현장을 찾은 남자. 팬티 속에서 여자의 속옷을 꺼내고 바지에 지퍼를 내립니다. 그러자 두만은 이 변태가 범인이란 확신을 하고 조용히 그를 덮치려 하는데 용의자가 숨어든 곳은 수많은 인부들이 뒤섞여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포기할 만도 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던 두만이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실까? 어? 그리고 이번엔 그의 직감력이 적중합니다. 딸딸이 좀 친 게 뭐 죄입니까? 너희 딱지 뭘로 접었어? 그럼 왜 도망을 치셨어요? 집에서 발견한 성인용 잡지책을 들이밀며 자백을 받아내려 했지만 그래도 통하지 않자 조영사는 전투화끈을 고쳐맵니다. 그리고 그걸 엿보고 있던 두만은 용의자가 범인이란 확신을 하게 되죠. 딱 보면 티가 나. 하지만 나흘이 지나도록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신반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영장도 없이 나흘째 조사 중이죠. 불법 구금이라고 말들 많던데요. 근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이번에도 왠지 헛발질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뱉었던 말 중엔 함정수사 당시 한 아이가 해줬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겨우시 지푸라기 탁 잡고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범인이네요. 하루 종일 수고했다가 밤만 싹 나와서 여자들 죽이는 거래요. 당신 그 여학생 변수 얘기 어디서 들은 거야? 거기서 힌트를 얻은 서태훈은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변수를 기웃거리는데 저쪽 밭에서 어떤 여자가 일하다 말고 울고 있더라고요, 글쎄. 양호 선생이 말해준 여자를 찾아냈지만 그녀가 자신을 보고 겁을 먹자 서태훈은 권순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거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요.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범죄 대상이 되고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 여자들 살해된 방법이 내가 당한 거랑 똑같아. 그 사이 박두환은 용의자의 진술 조서를 완성하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본 서태훈이 백강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용의자의 손을 확인하고는 그를 풀어주려 하죠. 여시 풀어줘. 범인 아냐? 그러자 두만은 곧바로 서태훈에게 달려가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지금 라디오야? 방송 지금 나가고 있나? 네, 생방송. 비오는 날에 울려 퍼지는 우울한 편지. 그렇게 발견되는 또 다른 희생자. 너희 둘이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당했구만. 그죠? 서반장이 둘을 나무라는 사이 부검이가 죽은 피해자의 질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냅니다. 씨를 포함한 9조각의 복숭아. 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쓸데없는 짓을 했어.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낸 사람은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박형규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를 취조실로 끌고 간 뒤 제일 먼저 한 건 손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아주 부드럽네. 그건 생존자가 말해준 단서 때문이었죠. 진짜 여자 손처럼 곱고 부드러웠어요.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손을 확인한 뒤 서태훈은 확신합니다. 이 새끼가 범인이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무조건 자백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어젠데 몰라 시켜.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날 리가 없지. 너 그때 집을 나갔으니까. 집에 있었어요. 결국 증거 부족으로 인해 박형규를 잡아놓지 못한 서태훈은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그건 박두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가 서태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테이프. 그때 산에서 녹음했던 그 테이프 어딨지? 미숙아, 기억이. 미리 대사 연습을 시킨 것도 아닌데 백강호는 범행 현장을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본 걸 얘기한다. 왜 그랬을까? 백광호가 목격자야. 백강호는 살해 현장의 목격자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자다가 다 봤다. 그러자 두만은 지체 없이 박형규의 사진을 들이미는데 하필이면 그때 조금 전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던 대학생들이 나타나 회방을 놓고 그 사이 백강호는 겁을 먹고 도망치다 철로 위에 멈춰섭니다. 예상치 못한 백강호의 죽음과 몸싸움을 벌이다 파상풍에 걸려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조영사.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두만과 서태훈은 무력감을 넘어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살인사건이 벌어지며 절망감은 이내 분노로 뒤바뀌게 되죠. 백강호가 봤던 범인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박형규가 맞는 걸까요? 아님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